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이런 거 좋아한다. 그건 진짜 주최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랑해야 되니까.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저녁 8시 7분입니다. 제가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풍납토성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제 자전거입니다. 자, 풍납토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의 위협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대한 업적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5월 1일 북극점에 도달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대한 업적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도달, 이 세 파트, 세 부문을 다 섞어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 5월 1일 북극점에 54일 만에 도달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러한 대단한 업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도전 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하셔서 2009년에는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셨고, 또 2년 후인 2011년에는 안나푸르나의 남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셔서 올해 10월 18일이 고 박영석 대장님 실종 12주년입니다.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2021년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 입구에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인공 암벽 등반장을 비롯하여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인공 암벽 등반장 등의 체험을 통해서 고 박영석 대장님의 도전 정신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7대륙 최고봉 등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 그랜드 슬램이 3개 부문을 다 섞어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두 번째가 7대륙 최고봉 완등, 세 번째가 지구 상극점 도달인데, 그 세 부문을 다 섞고 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 그것도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하신 분이 고 박영석 대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그 위대한 업적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 3개 부문 중에 오늘 저녁에는 7대륙 최고봉 완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7개 대륙의 최고봉을 완등하는 건데요. 자, 대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최고봉이자 아시아의 최고봉, 해발
8848m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해발 8848m는 인류 최초로 오르신 분이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이 두 분이 세계 최초로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세계 최초로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하자 영국에서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은 그보다 1년 앞선 1952년 2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를 했고요. 이듬해인 53년 6월에 국왕 대관식을 했는데요. 대관식 하기 딱 며칠 전에 5월 말 5월 하순에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달성했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의 종주 국가인 영국으로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며칠 앞두고 그 희소식이 날라와서 엄청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하튼 인류 최초는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라는 것은 산 오를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네팔의 그러한 그 전문 그 산악 도우미를 세르파라고 하는데요. 세르파는 텐징 노르가입니다. 그분과 함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인류 최초로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분은 1977년 9월 15일 고상돈 대장입니다. 제주도 분인데요. 청주대학교 산악회 소속으로 1977년 9월 15일에 대한민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 5월 29일에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봉, 그 당시에는 맥킨리봉이라고 칭했는데요. 요즘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데날리봉에 하계 시즌에 오르는 데는 성공을 하셨는데 정상에서 약간 내려오다 하산길에 약 800m 정도 추락해 가지고 고상돈 대장님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 사망하신 날짜가 1979년 5월 29일인데요. 그 날짜 5월 29일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1953년 5월 29일로부터 정확하게 26년이 된 날짜입니다. 자, 이상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 지구 최고봉이자 아시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에베레스트 명칭의 유래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주재하던 영국인 측량국장이 있습니다. 측량국장의 이름을 따서 측량국장이 에베레스트입니다. 그 측량국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베레스트로 지구 최고봉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측량국장의 후임자가 전임 측량국장의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로 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 에베레스트인데요.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어로
히마 플러스 알라야의 합성어인데요. 히마는 눈이란 뜻이고 알라야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눈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산맥이어서 눈의 안식처라는 의미의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곳의 최고봉이자 그곳의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지구의 최고봉이자 아시아 대륙의 최고봉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것은 K2입니다. 등산용품 브랜드 K2, 안나푸르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 K2가 지구의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가 K2인데요. K2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라 해서 카라코람 할 때 K, 두 번째로 높다 해서 2, 그래서 K2입니다.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해서 K2입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급 중에 유명한 봉우리가 안나푸르나가 있죠. 자,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11년 10월 18일에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 6,500고지에서 실종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나푸르나는 한국인 산악인들이 많이 사망하신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홍길 대장과 같이 등반을 하셨던 여성 산악인 고미영 그 대원께서도 그때 그곳 안나푸르나에서 사망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봉우리가 히말라야 8000m급의 브로드피크가 있습니다. 브로드피크. 자, 브로드피크 관련해서 어떤 게 또 재밌는 말씀이 있냐면요.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등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다 완등한 분이 광주광역시의 소속이 광주광역시 쪽에 거주하셨던 김홍빈 대장님이 계십니다. 김홍빈 대장님, 그분은 아까 우리나라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하신 고상돈 대장님께서 1979년 5월 29일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에 오르시는 데 성공하시고 하산길에 800m 정도 추락하셔서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김홍빈 대장님은 그 데날리봉,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고상돈 대장께서 사망하신 데날리봉에 오르시는데 성공했는데 10손가락이 동상에 걸리셔서 다 절단을, 손가락 10손가락을 절단하셔서 장애인 산악인이 되셨는데요. 그 김홍빈 대장님께서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14자를 또 완등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1년 전, 제 기억에 1년 전입니다. 작년일 겁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인데 제 생각에는 작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김홍빈 대장님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마지막으로 오르신 게 브로드피크입니다. 브로드피크, 잠실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브로드피크에 오르시는데 성공하셨는데 하산하시다가 실종되셨습니다. 하산하시다가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빈 대장님께서 연세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 60대 초반, 60 정도 되실 텐데요. 그분께서 데날리봉에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오르시는데 성공하시고 하산길에 10손가락 동상이 걸리셔서 10손가락 절단을 하셔서 장애인 산악인이 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마지막 14번째 봉우리로 데날리봉까지 등정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산길에 실종이 되셔서 아직 시신을 유해를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곳이 바로 브로드 피크입니다. 또 뭐 히말라야 14자 하면 시샤팡마, 난가 파르바트 뭐 여러가지 유명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초호유, 여하튼 그것은 히말라야 14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3년 2개월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으로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 라는 부제목으로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을 출간했었는데요. 거기에 다 소개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대6 최고봉이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지구 최고봉이자 아시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 다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 즉 남미 대륙의 최고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 대륙의 최고봉은 아콩카과입니다. 아콩카과. 남미 대륙의 최고봉은 아콩카과. 해발 6,960m입니다. 칠레에 있습니다. 남미의 칠레에 소속,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칠레의 접경지대입니다.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접경지대인데, 정상, 남미 최고봉, 정상 아콩카가 정상은 아르헨티나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해발 6,960m 고지인데요. 자, 그곳은 남미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8,000m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 해발 6,960m 봉우리는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지구상에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발 6,960m. 그래서 남미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최고봉이기도 하고 남반구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자, 히말라야 8,000m급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미의 최고봉 아콩카과는 남반구의 최고봉이기도 하고 남미의 최고봉이기도 하고 아메리카 최고봉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콩카과는 거기는 고산병 이런 걸 좀 잘 극복할 수 있다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산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산병 이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등정하는데 해발 7,000m에 가까운 해발 6,960m 고지이기 때문에 등정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산할 때는 트레킹만 한다 그러면 입산료가 한 50만원 내외인데요. 그에 반해서 정상까지 오른다, 즉 등정을 하겠다, 등정하는 게 목표일 경우에는 입장료가 한 100만원 내외입니다. 100만원 내외. 그러니까 아콩카과는 입장료가 트레킹만 하냐 아니면은 정상까지 가냐 이거에 따라서 입장료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미 최고봉입니다. 북미 최고봉은
과거에는 명칭이 맥킨리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날리봉입니다. 데날리봉.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자 여기에서 이제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 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원래 명칭은 맥킨리봉이었는데요. 2015년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라라고 교통정리를 해줘서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날리봉입니다. 데날리봉. 데날리봉이란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데날리봉은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이 있는 알래스카에 있는 봉우리고 북아메리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는 맥킨리봉이었냐면 그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이 1900년 그 무렵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북미 최고봉이라고 발견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으로 칭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원주민들,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원주민어로 바꾸자 자기들이 데날리봉이라고 칭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의미의 데날리봉으로 칭하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려 한 115년 정도 세월이 흐른 2015년에 그 당시에 미국 현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주민들의 요구대로 데날리봉으로 칭해라 라고 해서 지금은 명칭이 맥킨리봉에서 데날리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건너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면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다 건넜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날리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신 분이 고상돈 대장님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1977년 9월 15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셨는데 그로부터 2년쯤 후인 1979년 5월 29일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의 하계 시즌 동절기가 아니라 하절기에 오르시는데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정상 바로 밑부분부터 추락을 하셔가지고 800m 정도 추락하셔가지고 해발 5000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분은 1970년인데요. 그분도 그 이후에 그분은 동계 시즌, 고상돈 대장님은 하계 시즌인데 그 일본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동계 시즌에 그 데날리봉에 오르시는데 성공하셨는데 하산하다 그분은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 그러니까 고상돈 대장님은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이신데 하계 시즌에 데날리봉에 오르는데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신은 수습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동계 시즌에 데날리봉에 오르는데 성공했는데 하산길에 실종이 돼서 시신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이 오르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8000m급은 기본적으로 해발 5300고지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도 그 지점까지는 대부분 올라갑니다. 아마추어들도.
해발 5,300고지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를 간다면 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까지 비행기로 가고, 그곳에서 포카라라고 해서 해발 2600m 고지까지 경비행기로 또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서부터 이제 한 4박 5일 정도 천천히 고도를 올립니다. 이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산병에 걸려서 도저히 못 버티면 하산해야 되고요. 그걸 극복한다면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최고의 지점은 바로 해발 5,300m 정도 고지가 됩니다. 그곳에까지는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해발 5,300m 고지. 그곳이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한계점이고요. 그에 반해서 그 이유는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해발 5,300m 이상 고도는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해발 5,300m 고지가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경계점인데요. 그래서 그 지점에 프로들이 정상 도전을 위한 베이스 캠프들, 각 나라 캠프들, 베이스 캠프가 해발 5,300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까지 아마추어들이 한 해발 2,600고지 포카라에 경비행기 내려서 거기서부터 한 4박 5일 정도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해발 5,300고지까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고, 5,300고지에 설치된 베이스 캠프 이 지역부터는 급경사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봉우리들이 8,000m급 봉우리들이 치솟아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히말라야는 한 5,300고지까지는 완만한 경사고, 실질적으로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는 그 5,300고지에서 한 8,000m급까지니까 실제 가파른 구간은 해발 고도가 수직 고도가 한 3,000m 정도만 가파른 거죠. 3,000m 정도만. 그러니까 중국의 티벳고원도 해발 한 5,000m 고원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티벳고원부터 히말라야 8,000m급들이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직에 가까운 그러한 급경사, 낭떠러지 가까운 그러한 구간은 한 3,000m 정도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데날리봉은 다릅니다. 데날리봉은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해발 6,194m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는 해발 6,960m였는데요.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해발 6,194m입니다. 그 6,194m니까 히말라야 8,000m급보다는 한 2,500m 낮지 않습니까? 6,194m니까. 그렇지만 히말라야가 실질적으로 가파른 구간은 한 3,000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해발 한 3,400m 고지부터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해발 3,400m 지점부터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올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해발 한 400m부터 수직에 가깝게 뻗어 치솟아 올라서 정상인 6,194m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5,800m, 약 5,800m 정도가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들은 한 수직에 가까운 구간이 한 3,0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수직에 가까운 구간이 약 5,800m 정도가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올라와 있다 보니까 데날리봉이 그렇게도 오르기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이신 고상돈 대장님이나 일본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그 일본인 탐험가도 데날리봉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고상돈 대장님은 사망하셨고, 일본인 탐험가는 실종이 되셨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은 어려운데요.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가을인가 여름에, 작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최근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미세먼지 좋음, 또 초미세먼지 좋음 상태고요. 현재 시각 20시 37분, 저녁 8시 37분입니다. 저녁 8시 37분. 미세먼지 좋음, 최고미세먼지 좋음. 그 다음에 이 온도 시계탑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저녁 8시 37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19.7도, 습도 4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9.7도, 습도는 40%입니다. 저를 한번 자, 전광판 온도계 또 시계가 표시되어 있는 기둥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바로 앞에는 온도, 습도, 시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상태 이런 게 표시되는 전광판 탑이 보입니다. 자, 온도 19.1도, 습도 44%입니다. 자, 자, 여기 더 넓은 데로 왔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입니다. 한가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 한 바퀴 2563m 조깅로, 폭은 5, 6m 되는데요.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의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14일까지 21년 2개월 반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42.19km를 90일에 완주한 저의 마라톤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면 휴식을 취하는데 제 목소리가 방해를 할 수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라고요? 자, 이제 서호입니다. 서호. 제가 서호 수변무대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곳 서호와 저 건너편의 동호 남쪽변으로 한 20여 층,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고, 거기에서 자이로 스윙을 즐기면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에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그 바로 동쪽에는 송파구청도 있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는 관객들이 저 스탠드 관중석에 3, 3, 5 모여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최고봉 대난리봉은 그 정도로 오르기 어려운데, 최근에 희소식이 어떤 거였냐면요, 월간산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작년 여름 아니면 가을 둘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사회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재미 한국 교포 분들 중에서도 연세대학교 출신의 재미 한국 교포들이 그쪽에서 연세대 오비 산악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연세대 다니실 때 뭐 산악회 활동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졸업 후에 미국으로 진주를 하셔가지고 재미 연세대 오비 산악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50대하고 60대인지 60대하고 70대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요. 그 총 6분이 북미 최고봉 대난리봉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대 젊은 팀은 토끼팀이었고, 60대 연로하신 팀은 거북이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 3명씩 그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총 2개 팀이니까 6분인데요. 그렇게 6분이 북미 최고봉에 작년 여름에 도전하셨는데, 젊으신 팀인 50대 토끼팀의 3분이 대난리봉 등정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게 작년 가을에 월간산이라는 잡지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오르기 어렵다는 북미 최고봉 대난리봉을 그 연세대 오비 산악회에서 오르시는데 성공하셔서 그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또 유튜브 촬영도 했었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미 최고봉 대난리봉 해발 6,194m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북극권에 가깝습니다. 북극권. 기본적으로 북극권이라고 하면 북위 65도 이상을 북극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북위 한 63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북극권에 가까워 가지고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영하 6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은 등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특히 동계 시즌에 등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고상돈 대장께서도 하계 시즌에 거기 오르시는데 성공하셨는데 내려오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시고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성공하신 광주광역시 그쪽에서 활동하셨던 김홍빈 대장님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드 피크에서 히말라야 8,000m급 14번째 봉우리로 완등하심으로써 장애인 최초로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성공하셨고, 그 전에 또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6 최고봉 완등에도 성공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장애인이 되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최고봉 대난리봉에 오르시다가 동상에 걸리셔서 동상으로 인해서 10손가락을 절단하셔서 장애인이 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최고봉은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민 가수 조용필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러한 글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등장하는데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전년도인 53년도에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과 경합이 붙었는데요. 1953년에는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거기에 경합에서 떨어졌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이듬해인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런 글을 썼고요. 또 조용필 가왕님의 킬리만자로의 포원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자, 킬리만자로는 케냐 토서고 스와힐리어로 번쩍이는 산, 이런 의미입니다. 번쩍이는 산. 왜냐하면 킬리만자로가 적도 근방에 있는 아프리카 최고봉인데요. 해발 고도가 5,895m입니다. 5,895m. 해발 고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데요. 적도 근방에 있지만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그 정상 부위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봤을 때 만년설이 햇볕에 반사돼서 번쩍인다 라고 해서 번쩍이는 산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의 최고봉 5,895m 고지입니다. 거기도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처럼 등정 성공률은 아마추어들도 고산병만 극복할 수 있다면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최고봉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최고봉은 보통 알프스 최고봉은 제가 13년 전 유럽 3개국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여행할 때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 미드 전망대 해발 3,842m 에기디 미드 전망대에서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을 했었는데요. 그